1번 1이 0인 경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이거죠. W는 fs 코사인 세타다. 그지? 역학적 일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1이 0인 경우는 힘이 작용하지 않은 것.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를 등속 직선으로 이동시키면 내가 힘을 준 게 아니다. 그지? 여기서 전제 조건 요거 들어가야 됩니다. 마찰이 없는. 두 번째, S가 0. 이동하지 않은 경우. 들고 서 있기부터 밀었는데 안 움직였다. 이동하지 않은 거면 뭐든지 되고요. 세 번째는 코사인 세타가 0. 즉 세타가 90도나 270도. 수직일 때죠, 쉽게 말하면. 수직인 경우는 뭐다? 물체의 운동이 등속 원운동 중이거나 아니면 물체가 이동은 하는데 물체가 든 상태에서 옆으로 움직이면 0이 되죠. 그지? 자, 2번 공식 적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 중력 포텐셜은 mgh. 가급적이면 이제 고등이니까 mgh가 맞습니다. 9.8까지는 이번엔 봐줄게요. 요게 중학교 3학 네가 중3이라서 봐준다. 니는 올해까지는 이렇게 외우는 게 맞긴 해요. 참고로 통과까지도 9.8 mgh 둘 다가 혼용되고 물리학부터 mgh입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요거는 요게 중력가 속도라는 걸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리고 세 번째, 탄성 포텐셜은 kx 제곱 혹은 2분의 1 k 델타 x의 제곱. 어느 쪽을 쓰더라도 맞다고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지난주 수업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이제 기본적으로 얼마나 했느냐에 대한 평가가 되겠죠. 3번, 4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적용을 얼마나 하느냐인데, 자, 3번 봐봐. 포텐셜 에너지와 키네틱 에너지. 그냥 이 P, 이 K를 그냥 대문자 PK로 쓰는 경우도 많아요. 쓰기 귀찮다고. 근데 봐봐. A 지점에 G는 10을 놓고 위치 에너지가 얼마가 돼요? 200m이지. 맞죠? 질량 m이고 20m의 중력 가속도 10이니까.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 20이잖아요. 맞지? 속력이 20이니까 2분의 1 mv 제곱하면 역시 200m이 나와요. 그러면은 총 역학적 에너지는 400m이다. 그지? 에너지 보존 법칙이 적용이 되는데 B점은 포텐셜이 100m이니까 키네틱은 300m이 될 거고, C점은 포텐셜이 300m이니까 키네틱은 100m이 되겠지?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VC분의 VB잖아. 맞죠? 이 중에서 V가 나오는 공식은 어디 있는데요? 여기 있지.
그럼 봐봐. KC분의 KB는 C에서의 운동에너지분의 B에서의 운동에너지 공식은 2분의 1mvc 제곱분의 2분의 1mvb 제곱인데 이 3이잖아 지금. 이거분의 이건, 이거분의 이거니까 3이죠. 따라서 VC분의 VB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닿기 전의 속력은 바닥에 닿을 때의 속력의 몇 배냐? 4번 문제. 결국은 뭐냐? 2분의 1 mv 제곱이 mgh가 될 때 최고 지점의 위치 에너지가 바닥에 도착할 때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할 때 무슨 소리다? 결론적으로 V는 높이 제곱근에 비례하죠. 그럼 얼마? 루트 2배네. 높이 차이가 2배니까 속력은 몇 배다? 루트 2배가 돼야 되겠죠. 왜? H 대 2분의 H니까. 됐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를 다시 한번 복습 정리를 하면서 오늘 진도를 시작해 볼게요. 바로 뭐냐면 물체에 내가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지난 수업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일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물체에 내가 일을 해주면 그 일만큼 물체는 에너지를 일단 받았죠. 이 크기는 물체가 물체가 보존력인 중력이나 탄성력에 한 일이 되거나 플러스 물체가 비보존력에다가 한 일이 되거나 이거 두 개 빼고 나면 세 번째 합이 바로 색깔을 잘못했겠구나. 요 세 개 중에 하나의 형태로 전환되죠. 따지고 보면. 어쨌거나 셋 중에 하나로 간단 말이야.
내가 물체한테 일을 해주게 되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세 개 중에 첫 번째 거와 세 번째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이게 뭐로 가더라? 보존력에다가 일을 해주면 보존력이 에너지를 가지겠죠. 우린 그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고 했다? 그렇지. 위치 에너지. 그렇지. 세 번째 건 무슨 에너지? 알짜임이 받은 일. 알짜임에 의해서 물체가 받은 일은 무슨 에너지로 남는다? 알짜임은 운동을 변화시킬 테니까, 네. 그럼 오늘은 여기죠. 비보존력에다가 일을 하면 뭐가 생긴다? 마찰력에 일을 하게 되면. 궁금하면 마찰력을 이렇게 보면 되죠. 손 대고 막 문질러 보세요. 어떻게 돼? 손에서 뭐가 나요? 열이 나죠. 그리고 이렇게 막 근육 운동을 하면 사실 우리 팔에서도, 팔 근육 섬유 자체에서도 근섬유와 필라멘트가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요 사이에서도 열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손상도 생기는 거고, 거기서도 그래서 열이 나는 거죠. 호흡한다고도 열 내는 것도 있고. 결국 얘가 뭐다? 열 에너지로 방출이 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열 에너지의 단위도 고등 과정부터는 주율을 쓴다는 거죠. 혹은 열의 일당량, 일의 열당량 해가지고 열의 일당량, W는 JQ, 일의 양은 열 단위에 대한 전환값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결국 이거 J 값이 4.2 줄 퍼 4.2 kJ per 킬로칼로리가 되거든요. 저기 보면 4.2 곱하기 10의 3승 줄 퍼 킬로칼로리 돼 있잖아.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식과 이게 무슨 소리냐? 1 칼로리가 4.2줄이 된다는 소리예요. 열량 1 칼로리. 그러면은 1 킬로칼로리는 4.2 킬로줄. 그럼 반대로 1줄은 0.24 칼로리 정도밖에 안 되는, 요거 계산식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등 때는 열은 열량이니까 킬로칼로리를 썼고, 그지? 일은 에너지니까 줄 단위를 썼는데, 사실 그 두 개의 차원값은, 단위값은 뭐다? 같은 값이다.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계속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줄이 0.24 칼로리밖에 안 나와요. 요거 전환시키는 문제가 아마 고등 과정에서 공짜 문제, 학교 내신 시험 치면 공짜 문제인데 뭐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참고로 우리가 에너지 단위의 이 줄이라는 학자가 한 실험이 우리 책에
그 표시되어 있는 그 실험일 거예요. 책에 여기에는 그림이 없나? 완자에는? 아, 여기 있네. 열의 2대 열당량 되어 있는 요 그림 봐봐. 추를 양쪽에 있는 추가 이렇게 낙하하게 되면서 그럼 얘가 위치 에너지가 감소할 거 아니야. 일정한 속도로 추를 여기서 낙하시키면 얘가 낙하하는 힘으로 저 열량계 안에 있는 물을 막 휘젓게 된다고. 그럼 이 물이 계속 도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열량계 안에 저 날개들이나 안에 칸막이 등등으로 인한 마찰로 물이 멈출 거 아니야. 근데 그 과정에서 마찰 충돌 등이 생길 거고 운동하던 물이 마찰이나 저항, 충돌 등으로 인해서 열 에너지가 발생해서 열량계 안에 물의 온도를 올리겠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위치 에너지가 줄어드는 만큼이 열 에너지로 환산이 되겠지, 저 장치에서. 열량계, 즉 단열이 잘 된 장치니까 밖으로 열이 안 새어나온다고 가정할 때를 계산한 과학자가 주울입니다. 그래서 줄이 에너지 단위를 차지한 거예요. 후대에 이르러서. 오케이? 자, 연력학이 현재 기준으로 물리학 고위 과정에서 엄청나게 쉽게 줄었어요. 단, 학교 하나 빼고, 너 혹시 여기서 그 고등학교 너는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갈 확률이 높냐? 서여고, 남성여고, 남성 가지 마라. 아, 진짜. 거기 학교 물리 선생들 또라이다. 내가 최근에 가르치고 있어서 한다. 교과 과정 바뀌었는데 옛날 거 가르친다. 무슨 소리냐. 물원 하는데 연력학 없어졌거든요. 지금 물투에 다 있단 말이야. 고2 때 가르쳤다. 1학기에 물원 가르칠 때 학교 선생님 또라이다. 가급적 어디를 쓴다? 남성을 쓰면 안 된다. 남고는 그런 거 없었어요. 부근에서는 다행히도. 아, 부일고는 예외입니다. 거기 역시 해운대고 혼자서 꿀 빨고 있는 꼬라지 못 보겠다고 달려가는 학교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학교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과거는 별도 케이스인 거 너희 오빠 봐서 알죠? 과거 걔네들은 오메 법칙 적어놓고 일반 물리학 가르치는 학교이기 때문에 제껴야 돼요. 길이다는 건 알지? 공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반 계고 기준으로 설명해 드린 거예요. 남성은 갈 학교가 아닙니다. 자, 연력학을 공부할 때 우리가 이제 중등에서 고등 과정으로 넘어오면서 이 질문을 나는 중등 때도 늘 던지는데 왜냐하면 중학교 열 단원 중1 때 이 개념 하나를 안 가르쳤기 때문에 한글의 애매모호함이 큰 영향을 줍니다. 뭐냐면 자, 잘 듣고 대답하시오. 물체가 뜨겁다는 것은 온도가 높은 것이냐, 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냐. 둘 다냐. 어느 거다? 온도가 높다, 열이 많다, 둘 다다. 느낌상 둘 다인데 왠지 이 말을 저 선생이 꺼내는 꼬라지로 봐서 둘 다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다. 그죠? 둘 다가 아니기 때문에 꺼낸 이야기인 거예요. 정확한 개념을 잡아야 되고 전에도 말했지만 과학은 극단적인 티발롬이 돼야 됩니다.
개념 글자 그대로만 해야지 확장 개념을 하면은 틀리기다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씩 설명할게요. 첫 번째, 온도. 물체가 얼마나 따뜻한지 혹은 차가운지를 숫자로, 단위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온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숫자로 표현하려면 기준과 단위 체계가 필요할 거 아니야. 맞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하게 쓰는 온도 단위는 뭐죠? 섭씨지. 셀시우스라는 과학자가 발표한 섭씨 온도계. 물이 1기압에서 상태 변하는 것을 기준으로 100단위를 끊었기 때문에 0도씨에서 100도씨를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물이 엄청 특별한 물질이라서 0도에서 딱 얼고 100도에서 딱 끓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 그냥 온도의 기준을 물로 잡았기 때문인 거예요. 두 번째가 파레나이트의 화씨 온도입니다. 기준 자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화씨 온도. 화씨 온도의 기준은 되게 과학자스럽지 못한 상식론으로 접근했습니다. 따뜻함의 수치를 만들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의 기온이 음수인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뜻함의 음수가 어디 있냐인 거지. 따지고 보면. 그래서 1900년 1월 평균 기온이 인구 1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도시 중에서 가장 낮았던 도시의 평균 기온을 0으로 잡습니다. 저기 시베리아 한복판에 어떤 도시가 있는데 1900년 1월 기온이 1월의 평균 기온을 0으로 잡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영하의 온도에, 인간의 도시의 영하의 온도는 안 나타나겠지. 그리고 따뜻하다의 기준이니까 사람의 체온이 또 들어가야 되겠죠. 마지막 하나는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개념 중에 하나를 씁니다. 어느 점 내림입니다. 물과 얼음을 섞으면 몇 도가 되죠? 1기압 기준으로 0도입니다. 물과 얼음을 섞으면 0도예요. 근데 거기에 소금이라던가 다른 용지를 조금 섞어주면 온도가 내려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혼합물의 성질에서 나타나는 어느 점 내림이라는 규칙입니다. 화학적인 개념도 보태자면 이 내용은 몰 농도가 아닌 몰랄 농도라 해서 화학 2에서 배우는 농도 개념으로 계산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그걸로 제일 내릴 수 있는 극한의 온도가 영하 18도 정도 돼요. 17도, 18도 정도. 물하고 얼음하고 흡열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염화 암모늄을 1대1로 섞으면 영하 17도까지 떨어지거든요. 그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균일하게 자르면 화씨 온도는 5분의 9 섭씨 온도 더하기 32 혹은 화씨 온도는 5분의 9 섭씨 온도 더하기 40 빼기 40. 왜 이렇게 공식을 두 개나 가리키냐면 밑에 식대로 가게 되면
섭씨 온도는 9분의 5 가로 열고 화씨 온도 더하기 40 빼기 40이 되거든요. 영하 40도가 되면 섭씨랑 화씨랑 겹칩니다. 요 기준으로 자르면 32에서 212F로 단위값이 바뀌죠. 왜? 요거는 사이가 100구간인데 얘는 사이값이 180구간입니다. 옛날에 전설적인 우리나라 스포츠 중계 최고의 방송사고가 온도 관련 사고였어요. 브라질 월드컵 하는데 SBS에서 객원 해설 겸 응원 소리 좀 넣고 싶어서 아이돌을 투입했다가 경기장 소개하는데 현지 기온이 88도인 게 화면 한쪽에 나왔어요. 템프 88, 도 F가 나왔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화씨 온도 본 적 있냐? 선생님 딱 한 번만, 한 군데서만 봤습니다. 딱 한 번. 근데 거기 한 1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한 2년 살았기 때문에 자주 보긴 봤는데, 딱 특정 장소에서만 봤어요. 아니, 군대도 아니야. 선생님 대학교 3, 4학년 때 대학원 연구실 실험장치에 화씨 온도계가 있었어요. 네. 실험기구 그 로가, 쉽게 말하면 세라믹을 구워낼 수 있는 전기 로가 미국제 수입품이었는데 거기 온도계가 화씨로 돼 있더라고. 일종의 초고온 오븐인데 막 1700도에서 2000도까지 가열시킬 수 있는. 근데 그 온도계가 화씨로 돼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썼느냐. 주요 온도계를 스티커로 섭씨 온도계를 붙여놓고 실험했지. 별로 쓸 일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이제 어디서 쓰냐? 미국에서 쓰고요. 영국에서 쓰고요. 예, 나폴레옹이 못 쳐들어간 나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대영 제국과 그 떨거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88 화씨 온도는 실제로는 27도입니다. 오늘 아침보다 시원해요. 마지막이 켈빈 남작의 켈빈입니다. 우리가 절대온도라고 부르는 온도예요. 본명이 따로 있었는데 본명을 까먹었어. 그 과학자이자 귀족이었는데 그 자귀명이 켈빈 남작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니 주위에서 불러준 호칭이 켈빈 남작이었나? 어쨌거나 연력학적 온도입니다. 켈빈은 섭씨 온도 더하기 27 원래는 273.15인데 그냥 소수점 떼고 273 정도만 더합니다. 그래서 273 켈빈에서 373 켈빈까지로 가고요. 켈빈 온도의 장점은 뭐냐면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개념, 샤를 법칙 있지? 우리 섭씨 온도로 만드는 샤를 법칙 그래프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T1일 때 부피가 V1이고 T2일 때 부피가 V2라면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V1 자료로 V2 값을 구해야 할 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계산을 한다면. 그런데
샤를 법칙을 섭씨 온도 기반으로 풀잖아.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 값으로 여기를 구합니다. V0 값을 구하고 구한 V0 값에서 다시 V2 값을 구하러 가야 돼요. 두 번 계산해야 돼. 그런데 요 그래프를 이어간다면 부피가 0이 되는 가상의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온도가 몇 도? 마이너스 273이 되는데 얘를 얼마로 잡자? 0 켈빈으로 잡자는 거지. 그렇게 돼버리면 그래프가 원점에 비례하는 그래프가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저절로 어떻게 돼버린다? 켈빈 단위로 재는 온도분의 부피 값이 일정하다는 규칙성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T1-에서 T2-B랑 V1-랑 V2-B가 일정하게 나와요. 바로 구하면 돼. 절대 온도로만 환산해서 쓴다면. 이것 때문에 고등과정부터는 온도 체계를 뭐로 쓰는 게 원래는 맞다? 켈빈으로 쓰는 게 맞게 되는 거죠. 더 쓰기가 편해지기 때문에. 오케이? 일단 요거까지 정리해 놓고 계속 이어갑시다. 두 번째 개념, 열은 뭐냐 그러면? 자, 요거를 구별을 잘해야 돼요. 열은 열 에너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얘는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할 때만 열이라고 해야 돼요. 에너지가 이동하는 과정이 열인 거지 가지고 있는 거는 좀 이따가 세 번째 개념, 내부 에너지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열이 할 수 있는 일을 기호로 차근차근 설명해 볼게요. 물체가 열을 받으면 온도가 변합니다. 온도가 변한다는 말은 입자 운동의 변화를 일으켜요. 입자 운동이 변하게 되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격이 변하고요. 간격이 변하면 길이가, 면적이, 부피가 변합니다. 이런 것들이 변하는 거 우리는 열팽창이라고 하고요. 입자 운동의 변화로 변하는 것이 델타 U. 좀 이따가 우리가 이야기할 내부 에너지가 변하는 게 입자 운동의 변화예요. 그리고 입자 간 거리가 변하게 되면 입자와 입자 사이에 인력이 변하게 됩니다. 상호작용하는 결합력이 변하게 되고 여기서 나가는 게
상태 변화가 일어나. 물질의 상태, 고체, 액체, 기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상태 변화 시 출입하는 열을 우리는 잡열이라고 하고요. 잡열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웠습니다. 어떤 것들을 잡열이라고 부를까요?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뭐 배웠는지 머릿속에서 꺼내봐봐. 힌트는 그 앞에 있죠. 상태 변화. 그러면 잡열은 뭐다? 그렇지.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출입하는 열 에너지를 잡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물리학 2, 운동과 에너지, 역학과 에너지 편으로 가잖아. 그러면 뭘 배우게 되냐면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출입하는 열 에너지까지를 고려해서 열평형 온도 구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열이 하는 일은 여기입니다. 물리학에서 다루는 거. 요거 외에 열이 하는 일이 이제 화학단학, 반응열에 대한 개념이 되는 거고. 그러면 세 번째, 내부 에너지라는 개념. 자, 내부 에너지란 입자들이 가지는 평균 운동 에너지와 평균 위치 에너지의 총합을 입자 수만큼 곱한 것을 우리는 내부 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우리 대부분 연력학에서는 기체를 중심으로 다루고요. 기체는 입자간 인력이 없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 값을 0으로 봅니다. 저기서 말하는 기체, 물질의 위치 에너지는 중력 위치 에너지가 아니라 탄성력 위치 에너지거든요. 우리 고체라고 입자의 구조를 한번 상상해 보자. 고체 상태의 입자 구조 어때요?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 입자가 고체이면 중학교 2학년 1학기에 암석할 때 개념 언급을 할 만하지 않나 싶긴 한데, 고체들은 입자들이 균일한 위치에 다닥다닥 모여 있잖아. 이 상태에서 열을 받으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죠. 제자리에서 떨릴 거 아니야. 그럼 이 떨리는 진동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생각하면 용수철에 매달린 공이 흔들릴 때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겠지. 맞죠? 그러면 가운데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최대, 양쪽 끝에 진동 끝점에서 위치 에너지가 최대할 때의 위치 에너지를 말하는 거야. 근데 기체 입자들은 입자간 인력이 없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냥 위치 에너지 없다고 칩니다. 그러면 결국 내부 에너지라는 것은 기체 입자들의 평균 속력에 대한 운동 에너지 곱하기 입자 수가 될 건데, 얘가 뭐에 비례하느냐?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해서 내부 에너지란 절대 온도와 관련이 있다. 한마디로 온도가 올라가면 입자들의 운동은 어떻게 돼요? 기체를 기준으로 하면 더 활발하고 빠르게 움직이게 되겠지. 그러면 그 기체 입자들의 총 운동 에너지의 합계는 더 커지겠죠. 맞지? 온도가 내려가면 운동이 둔해지니까 입자들의 운동은 점점 줄 거고 내부 에너지의 총량도 감소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절대 0도 언더가 없는 거예요. 절대 0도보다 낮은 온도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 한마디로 절대 0도가 되면 기체 입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한다? 절대 0도에서 기체 입자들은 멈춰버리겠죠. 정지하겠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개와 주위의 열 이동에 대한 개념은 이런 거야. 밖에서 열이 들어가게 되면 바깥에 주위의 내부 에너지는 줄겠지. 이동하는 게 열인 거야. 주위가 가지고 있던 게 내부 에너지고 걔가 가지고 있던 건 내부 에너지죠. 주위의 내부 에너지가 줄고 걔의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겠죠. 열이 흡수되면. 방출이 되면 그 반대로 될 거고. 맞지? 이때 이 열이 이동하는 거. 요게 열이고 가지고 있는 거. 각각의 물체가 온도라는 이름으로 혹은 입자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이 무슨 개념이다? 내부 에너지의 개념이다. 그럼 우리는 뜨거운 물체는 온도가 높은 거고 온도가 높으니까 입자운동이 활발한 거고 입자운동이 활발하니까 내부 에너지가 많은 거지 열 에너지가 많은 건 아니다. 열이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할 때만 열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그죠? 일단 요거 지금 칠판에 뭐 양은 얼마 없긴 하지만 요거까지 정리. 하고 열역학 1법칙 설명을 곧 이어서 하도록 하고 열 이동 이야기하고 할게요. 자, 열의 이동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껐더니 덥냐. 자, 첫 번째는 전도입니다. 그죠? 전도는 주로 고체에서 이웃하고 있는 입자들 사이의 충돌에 의한 에너지 전달이 전도예요. 그래서 여기를 개념을 확장하면 고체에서 일어난다는 말 자체가 기본적으로 각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 원자나 분자의 이동은 없습니다. 단 자유전자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도체가 부도체보다 열 전달률이 높긴 해요. 그래서 느리지만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효율이 높아서 보통 우리 조리기구 요리나 이런 데 많이 쓰죠. 잘 생각해봐. 냄비나 후라이팬 밑바닥은 뭐로 되어 있죠? 주로 재질이 금속이 많지. 손잡이는 나무나 플라스틱이 있죠. 혹은 같은 금속으로 된 손잡이일지라도
밑판과 손잡이가 연결되는 부분이 되게 얇은 구조로 되어 있잖아. 철판을 얇게 말아놓거나 꺾어서 접어놓은 구조. 연결이 되게 약해 보이는 연결이 되잖아. 왜? 그래야 전도가 적게 일어나거든. 그 부위에서. 왜? 입자간 충돌이 되는 양이 적어야 되니까. 두 번째는 대류죠. 대류는 우리가 유체라고 부르는 액체와 기체에서 일어나는 게 대류고요. 얘네들은 열팽창으로 인한 밀도 감소가 결국 부력의 형태로 순환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따뜻해진 물질은 위로 솟아오르고 상대적으로 차가운 물질은 이렇게 돌면서 깔아앉는 형태로 해서 어떻게 전도하고 달리 입자가 스스로 이동하면서 열 에너지를 전달해야 된다. 그치? 그럼 세 번째 복사는요? 복사는 기본적으로 열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전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질이 없는 진공에서도 열 전달이 잘 된다라는 그런 특성이 나타나는 게 복사 열 전달의 특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단열이란 무슨 뜻이 되죠? 단열이란? 열의? 그치. 열의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 단열이 되고, 그래서 그냥 키워드들만 딱 가르쳐 드릴게요. 전도를 막는 방법은 이중벽을 하거나 분리시키면 돼요. 물체가 떨어져 있게 돼 있으면. 대류를 없애려면 보통은 전도와 같이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중벽 안을 진공으로 만들거나 순환을 방해하기 위한 털이나 솜이나 우리 스티로폼처럼 여러 개의 칸으로 된 구조를 만들면 되죠. 공기가 그 안에서만 놀지 옆으로 넘어가지 못하잖아요. 유체나. 이 두 가지를 가장 잘 지키고 있는 게 이놈이에요. 얼음 소리 들리지? 선생님이 이거 오늘 2시에 출근하면서 커피 우리 선생님 집 앞에 있는 데서 가져온 거거든? 아직까지 얼음 그대로 많이 남아있어요. 왜? 이런 텀블러는 이중벽 내부를 진공 처리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복사를 차단하는 거는 거울처럼 도금해버리는 거죠. 보통 은으로. 텀블러죠, 텀블러. 그러면 봐봐.
집을 단열을 잘 시키려면 어떤 것들이 들어가면 집의 단열이 좋아질까요? 그렇지. 유리창은 이중창이나 삼중창으로 해야 되고, 아니면 한때 되게 유행했는데 우리 학원에는 지금 없는 게 있어요. 뾱뾱이. 유리창에 뽁뽁이 붙여놓거나 하면은 겨울에 덜 춥다 이런 것들도 다 단열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통창 있는 것보다 커튼 치면 사실 보온이 더 잘 되죠. 서양에서는 신발 신고 집안에 돌아다니는 것 때문에 구두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서 까는 게 카펫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방에 보일러 식지 말라고 깔아놓는 게 카펫이잖아. 그지? 러그, 카펫 이런 거. 사실은 침대 올라가기 전에 발 닦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굴러다니는 용, 방바닥에 뒹굴뒹굴하기 좋은 용으로 보통 깔아놓잖아요. 보온한다고. 벽이나 이런 데 단열재, 스티로폼 같은 재질 놓고 이렇게 판때기 붙이는 것도 다 단열과 관련된 것들. 그지? 자, 잡열은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죠. 요것만 생각해도 돼. 잡열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도씨 얼음과 영도씨 물 중에 누가 더 활발할까요? 영도씨의 물이 더 활발하지. 백도씨의 물과 백도씨의 수증기는, 그럼 봐봐. 이 둘 중에 어느 쪽의 내부 에너지가 더 클까요? 같은 질량이라고 가정한다면, 입자수가 같다면 얘가 에너지가 더 클 거 아니야. 얘와 얘를 비교해도 얘가 에너지가 더 크겠죠. 그리고 영도식물과 백도식물은 당연히 백도식물의 에너지가 더 클 거 아니야. 여기서 이쪽은 온도 변화지만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는 상태가 변합니다. 맞죠? 그럼 이거 생각해요. 영도씨 영도씨의 얼음이 영도씨의 물이 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내부 에너지 차이만큼 뭘 해야 된다? 열을 흡수해야 되지. 맞지? 내부 에너지 차이만큼 열을 흡수해서 입자들 하나하나에게 그 내부 에너지를 골고루 나누어줘서 얘네들이 물만큼의 입자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물이 되는 거야. 백도씨의 물입자들에게 입자 하나하나한테 입자 운동이 백도씨의 수증기가 될 만큼의 에너지를 하나하나 나눠줘야 수증기가 된다. 이해가 되지? 그러면 얼음이 물이 되려면 열을 흡수해야 돼요? 방출해야 돼요? 얼음이 물이 되려면 흡수해야 되지. 물이 수증기가 되려고 해도 흡수. 그럼 그 반대는 방출이잖아. 그럼 봐봐. 고체가 액체가 되려면 열을 흡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도 있는지 모르겠다. 저기 선생님이 저기 딴 데 사직에 수업할 때는 애들이 이야기를 하던데, 한때 집에 이제 부모님들 중에 술 드시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술이나 커피 같은 거, 음료 같은 거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 집에 한때 유행했던 게 있어요. 금속 얼음. 얼음 모양으로 생긴 금속 큐빅. 이거 특히 비싼 양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때 되게 좋아했어요.
컵에 금속 얼음을 넣고 거기에 양주를 이렇게 부어서 식혀 먹으면, 원래는 얼음에다가 양주를 부어서 이렇게 마시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높은 도수의 술이 시원해지면서 솔직하게 말해서 덜 취합니다. 따뜻한 물에 섞어 먹이면 바로 죽어요. 시원하게 마시기 때문에 좀 그런 타는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좀 죽여주는 효과가 있거든. 알코올이 휘발도 덜 되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얼음에 녹여 먹으면 장점은 시원해지는데 단점이 있죠. 싱거워지죠. 근데 금속 얼음을 넣으면 이 식혀 먹는 맛은 있는데 술이 싱거워지진 않겠지. 얼음이 녹는 건 아니니까, 금속 얼음은. 그런데 단점이 하나 생겨요. 금속 얼음은 생 얼음만큼 온도 떨어지는 속도가 빠르지를 못해. 왜?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들 그 패스트푸드점이나 이런 음료 주문을 하면 얼음을 되게 많이 넣어주잖아요. 얼음을 넣어주는 이유가 뭘까요? 빨리 차가워지라고 하잖아. 근데 이때 빨리 차가워질 수 있는 이유가 잡열 때문인 거예요. 얼음의 온도가 영하라서 커피나 음료의 온도를 내리는 효과보다 얼음이 녹으면서 융해열 흡수해가는 에너지가 더 큰 거야. 근데 금속 얼음은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지. 그럼 융해열 흡수라는 과정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죠. 비슷한 것도 있잖아요. 기화열. 계곡에 갔는데 수박 최대한 빠른 시간에 시원하게 만드는 방법. 물이 흐르는 계곡물에 반쯤만 담궈놓고 그 위에다, 선생님 요즘같이 더운 날 계곡물에 수박 담궈놓으면 수박이 삶아지는데요. 그 위에다가 젖은 손수건 한 장만 딱 수박 위에다가 덮어놓으면 돼요. 그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수박에 물 좀 튕겨주면 됩니다. 왜? 젖은 손수건에서 어떻게 된다? 물이 증발하겠지. 기화열 흡수량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걸 어디에서 열을 가져간다? 옆에 수박에 열을 가져간다. 그래서 수박이 시원해지는 거야. 그 쿨토시 있잖아, 쿨토시. 여름철에 이렇게 팔에 끼면 더 시원해진다는 그거. 피부도 안 타게 해주고. 그거 구조가 그거예요. 피부에 있는 땀을 흡수해서 지가 증발을 빠르게 해주는 천인 거예요. 그러면 땀이 증발하면서 뭐를 한다? 열을 흡수해야 되니까 그 열을 내 팔에 열을 가져가. 요런 것들이 잡열이라고. 상태 변화 때 출입해야 되는 열에는. 이해가 되죠? 요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이 열과 관련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서도 물질의 상태 변화, 특히 물의 순환이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과정이 됩니다. 뒤에는 뭐지? 뒤에는 열효율 열기관이 나오죠. 저기 이거 양 얼마 안 되니까 바로 넘어갑시다. 102쪽. 가역, 비가역 열기관 이야기를 할 건데 102쪽 바로 넘어갑시다. 연력학 과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연력학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고 열기관이 뭔지, 효율이 뭔지, 연구기관이 뭔지 간단한 개념 위주로만 해주면 되거든요. 물리학원에서는 남성여고 빼고요. 걔네들은 기존 걸 했기 때문에 물투 거 가져와서 수업했습니다. 자, 연력학 법칙은 0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이 있습니다. 발표된 순서는 1법칙, 2법칙, 0법칙, 3법칙 순서입니다.
왜냐하면 영법칙이 너무 당연한 내용을 법칙화하는 데 성공한 거기 때문에 더 근본이라서 0으로 올린 거야. 연력학 영법칙은 A와 B의 온도가 같다라는 말과 A와 B는 열평형 상태다라는 말은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는 개념이에요. A와 B의 열이 이동이 가능한 상태에서 A와 B의 온도가 같으면 A와 B는 열평형 상태가 되고 A와 B가 열평형 상태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A와 B의 온도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너무 당연한 소리다. 그죠? 왜? 아까 열은 어디서 어디로 간다 그랬다? 고온에서 저온으로 간다 그랬어요. 1법칙. 열을 포함한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보통 우리는 연력학 1법칙은 본격적인 과정 자체는 우리가 물리학 2, 현재는 역학과 에너지 단원에서 교과에서 배워야 되는데 공식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요. 기존의 과정에서는. QE는 델타 U 플러스 W 아웃이에요. 무슨 소리냐? 물체가 흡수한 열 에너지는 물체의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거나 그 물체가 외부에 일을 하는데 소비된다예요. 기체가 들어있는 피스톤을 생각해 보면 요거는 어떤 피스톤 내부 압력이 P, 부피가 V, 온도가 T, 입자 개수가 N개라고 할 때 여기에다가 열을 넣어주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변한다? 온도가 변해요. 온도가 변하면 입자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벽에 더 많이 부딪힐 거 아니야. 충돌이 늘기 때문에 압력이 늘고요.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 때문에 피스톤이 팽창하면서 부피가 따라서 늘어나게 되겠죠. 이 과정에서 피스톤이 외부에 한 일 F 곱하기 S는 P 델타 V가 되고 압력과 부피 변화의 곱으로 나타내지고 내부 에너지 변화는 절대온도 변화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입자운동이 활발해지니까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아까 내부 에너지 이야기한 거잖아요. 온도가 내려가면 내부 에너지도 같이 감소한다. 즉, 저 피스톤에서 흡수한 열 에너지는 피스톤 내 입자운동을 증가시키거나 피스톤이 팽창하면서 외부에 일하는 것으로 에너지 보존, 일을 포함한 역학적 에너지, 열과 일을 포함하는 에너지 보존이 성립이 된다는 소리지. 좀 더 쉽게 이해시켜 줄까요? 여러분들이 용돈을 받으면요, 어떻게 돼요? 그 용돈은 저금하거나 쓰죠. 저금이 없을 수도 있죠. 쓰지를 못할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거나 받은 세뱃돈은 저금 아니면 플렉스 했잖아. 그 총합은 어떻다? 같다. 그러면 용돈 없이 치킨 사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통장에서 꺼내면 되죠. 이게 에너지 보존이에요. 이게 연력학 1법칙이라고. 에너지 총량은 열 에너지를 포함하면 어떻다? 일정하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발생하는 열 에너지 생각 안 했잖아.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뭐예요? 마찰력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된다고. 그지? 근데 열 에너지까지를 고려하면 총 에너지량은 어떻게 돼야 된다? 보존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연력학 2법칙은 보통 우리가 엔트로피의 증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비가역적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요건 좀 이따 이제 가역, 비가역 하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가 여기가 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요거는 3번 좀 지우고. 진자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놓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마찰, 줄의 저항, 공기 저항 등은 무시하면 어떻게 돼야 되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서 얘는 무한 진동하겠지. 근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되죠? 저항이 0일 수가 없잖아. 그러면 결국 마찰, 저항 등으로 인해서 비보존력으로 외부의 일로 빠져나가죠. 열에너지로 세잖아. 그래서 얘는 점점 흔들리는 폭이 어떻게 된다? 줄어들어서 멈추게 되겠지. 가역 과정이란 아까 앞에서 말한 거. 에너지 전환이 아주 이상적으로 일어나면 열에 의한 손실이 없이 원래의 경로로 고스란히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겠지. 진자가 무한 반복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무한 전환으로. 하지만 이상적이다의 동의어는 그딴 거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얼굴은 귀엽고 긴 생머리에 몸매는 되게 날씬하고 착하면서도 애교 많고 과소비는 안 하고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예쁜 여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화시켜서 몇 가지를 포기하고 장가를 갔습니다. 응? 키 크고 잘생기고 돈도 많고 싸움도 잘하는데 나밖에 몰라주고 내가 죽더라도 다시 환생할 나를 기다려줄 도깨비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지? 그건 드라마 속에서나 존재하죠. 이상적이다라는 말은 그딴 거 없다예요. 그래서 비가역이라는 거는 어떤 변화 과정의 편향성입니다. 자연계의 일반적인 변화는 무조건 한쪽으로만 간다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거꾸로, 자발적으로 거꾸로 거슬러 오는 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게 어떻게 열 에너지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입자가 확산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거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결국 어떻게 점점 흩어지잖아요. 이게 얼마나 흩어졌느냐, 더 어질러졌느냐에 대한 개념을 엔트로피, 우리는 무질서도라고 부르고, 자연계의 자발적인 반응은 이 무질서도가 어떻게 되는 방향으로만 증가하는 쪽으로만 일어난다는 게 연력학 2법칙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방은 가만히 놔두면 청소가 됩니까? 어질러집니까?
어질러지죠.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왜?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다 놓여져 있을 수 있는 가지수는 한 가지지. 맞지? 각 물건이 다양한 위치에 놓일 수 있는 가지수는 무제한으로 늘어가죠. 그러면 어느 쪽에 엔트로피가 더 큰 거다? 가지수가 많은 게 엔트로피가 큰 거야. 열은 한 군데 모여 있는 것보다 골고루 흩어져 있는 게 엔트로피가 더 커요. 그러니까 열은 골고루 흩어지기 위해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간다. 이게 열역학 법칙 2법칙이에요. 3법칙은 뭐냐면 절대 영도는 도달할 수 없는 온도라는 겁니다. 고작 영하 273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도달을 못해요. 왜? 우리 열평형 그래프 모양 알죠? 열평형 그래프. 어떤 그래프야? 요런 그래프를 우린 열평형 그래프라고 하잖아. 자, 평형 온도가 제로 켈빈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우리가 열평형으로 절대 영도에 도달하려면 필요한 건 뭐다? 절대 영도보다 낮은 온도가 있냐? 없잖아. 그러면 절대 영도도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이론상으로만 존재한다는 거야. 모든 입자 운동이 멈추는 순간. 그런 온도는 기론적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자, 오늘 수업의 마무리입니다. 영구기관. 나는 이 영구기관 설명할 때 딱 무조건 이 문장을 적습니다. 영구기관이 가능하다는 것은 믿는 사람은 영구입니다. 영구기관을 믿는 사람은 영구이거나 영구와 동급인 사람이에요. 바보란 소리. 영구기관은 제1종 영구기관과 제2종 영구기관이 있거든요. 딱 요까지만 소개하면 끝나요, 오늘 수업. 제1종 영구기관은 열역학 1법칙을 거스르는 게 1종 영구기관입니다. 무슨 소리다? 효율이 100%가 넘어가는 거예요. 원래 이건 통과에도 있는 부분이긴 해서 설명을 안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통과를 안 한 친구가 하나 있네.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이 이동하는 건 당연하죠. 열역학 2법칙에 의해서. 이 흐름 과정에 어떤 기계 장치를 놓아서 옆으로 E를 뽑아내게 되면 이렇게 E를 뽑아내는 장치를 기관이라 그러거든요. 흡수하는 열량이 Q1이 되고 뽑아내는 일이 W가 되고 저열원으로 버려야 되는 열을 Q2라고 하면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어떤 식이 성립하죠? Q1은 Q2 플러스 W 혹은 W는 Q1 마이너스 Q2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효율은 Q1분의 W를 말합니다. 흡수하는 에너지보다 하는 일의 양이 100%를 넘는다. 에너지가 저절로 뻥튀기 된다는 소리죠. 가능하겠냐고. 안 되겠지.
내가 받은 에너지가 100줄인데 내가 하는 에너지가 120줄이 될 수 있겠냐고. 이게 가능하면 발전소를 돌릴 필요가 없어지죠. 무한 동력이 생길 테니까. 그거를 제1종 연구기관이라 그래요. 100%는 불가능하거든요. 사실은 100%도 안 돼요. 제2종 연구기관은 열역학 2법칙을 위합니다. 중간에 열이 저온에서 고온으로 흘러 들어가는 과정이 생겨야지만 작동되는 장치가 제2종 연구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제1종 연구기관은 간단하게 내가 장치 하나 만들어 볼 테니까 혹시 돈이 많고 이게 될 것 같다 싶으면 나한테 투자 좀 해주세요. 봐봐. 발전기에 좁은 기열을 달고요. 전동기에 반지름이 큰 기열을 다는 거야. 그리고 전동기 앞에 프로펠러도 하나 달게요. 발전기 앞에 손잡이를 달아서 발전기와 전동기를 전선으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손잡이를 돌리면 발전기가 돌겠죠. 그럼 발전기에서 전기가 생길 거 아니야. 그 전기로 전동기가 돌겠지. 그러면 전동기가 도니까 앞에 프로펠러에서 바람이 나오겠죠, 시원하게. 그리고 전동기 기어가 크고 발전기 기어가 작으니까 전동기가 한 바퀴 도는 동안 발전기는 여러 바퀴 돌아가겠네. 그러면 발전기에서 뭐가 생겨요? 전기가 생기죠. 그러면 그 전기로 전동기는 돌아갈 거고 전동기는 프로펠러를 돌리고 다시 발전기를 돌려줄 수 있겠지. 자, 지금부터 공짜죠, 이 전기는. 투자점. 되겠냐? 야, 이게 되면 내가 지금 여기서 수업을 하고 있겠냐? 이거 만들고 있겠냐? 그지? 되겠냐고. 생각해봐. 내가 100줄의 일을 넣었다 쳐요. 발전기가 효율이 100%라서 100줄 전체가 전기 에너지가 생겼다 쳐. 그러면 발전기에 100줄의 전기로 전동기가 100줄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쳐. 그러면 전동기에서 프로펠러에서 바람이 1줄이라도 나오는 순간 남은 에너지는 99줄이네? 근데 생각해봐. 전동기에 열 나요, 안 나요? 발전기에서 열 나요, 안 나요? 전선에서 열 나요, 안 나요? 소리 나요, 안 나요? 다 도망가네. 그러고도 돈다고 이게? 되겠냐고. 요게 되면 제1종 연구기관이 됩니다. 펌프가 물을 퍼올리면서 퍼올리는 물의 힘으로 퍼올린 물이 물레방아를 돌리는데 물레방아의 힘으로 물 펌프로 물을 퍼올리고 퍼올린 물로 물레방아를 돌리면 계속 돌겠냐고. 안 돈단 말이죠. 제2종 연구기관이 이런 거예요. 따뜻한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따뜻한 바닷물에서 뽑아낸 열 에너지로 배가 움직이고 따뜻한 바닷물은 열을 뺏겼으니까 차가운 바닷물이나 얼음이 돼서 바다로 방출이 되는 거야. 그 힘으로 배는 나가는 거지. 석유 없이도 달리는 배가 완성되었습니다. 되겠냐? 이게 되려면 배의 온도는 항상 따뜻한 바닷물보다는 찼고 찬 바닷물보다는 따뜻해야 되잖아. 그런데 되냐고. 안 되겠지. 그게 되면 에어컨은 전기를 잡아먹는 기계가 아니라 발전기가 되겠죠. 교실의 뜨거운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찬 공기로 바꿔주고 남는 전기로 바람을 일으켜준다. 얼마나 좋냐. 안 되는 이유는 열 에너지는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방 안의 온도랑 저 밖의 온도랑 어디가 더 시원해? 그럼 우리는 차가운 방에 열을 퍼다가 따뜻한 방으로 버리는데도
전기가 발전이 발전이 된다고 하면 이 법칙을 위배하는 장치가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연력학 법칙이고 자연계 법칙입니다. 현재까지는 인간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알겠어요? 요 정도만 이해하고 열효율까지 문제 한번 풀어와 보세요. 왜 뽑아주랴? 니 좀 이따가 밑에 가서 찾아가라. 뽑아줄게 지금.